네, 안녕하세요. 나비다의 유익한 TV의 나비다 또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한번 도전해봤어요. 제가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칼륨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함이 없으시겠지만 갑자기 제게 검색해서 걸려드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심리 연구가나 심리학자나 심리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한 20년간 계속 예술 치유 활동, 아티스트로서 이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작품 활동, 치유 활동, 그리고 현재는 창조성 코치로서 많은 분들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와중에 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칼륨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에 도전하려고 오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칼륨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유는 저는 칼륨의 심리학을 희망의 심리학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지금 네가 괴롭고 힘들고 혹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연구와 과정을 거치면 너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무언가 얻게 될 것이다.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네 안에 있다. 이런 희망을 준 심리학자였고요. 사실 칼륨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제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바라봤지만 뭐 불교라던가 인도, 동양 철학, 명상, 뭐 다양한 부분에서 장자, 노자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인연이 되는 학자,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에 이제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으면서부터 칼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융에게서 정신분석을 받은, 분석심리를 받은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그 경험, 내적 경험을 소설로 쓰기 시작한 것들에서 저는 영향을 받으면서 융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이후에 불교라던가 신화학이라던가 이후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융은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저는 융을 통해서 건강해졌고 힘이 있어졌고 원하는 세계로 굉장히 탐구하면서 이제 꿈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융을 소개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학자로서 접근한다기보다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더 심도 있게 깊이 파고드시는 분보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여기에 많이 이제 시간을 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왜곡되진 않아야 되고 거짓을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문 용어보다는 아니더라도 쉬운 단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융의 진심, 융의 본질, 융이 왜 이야기를 했는가의 깊은 이해 자체를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유튜브 자료, 동영상 자료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도전을 했는데 사실 떨려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지우기도 하고 좀 편하게 하겠지만 노트도 들고 있어요. 그때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간략하게 사실 정리한다 그러면 간략하게도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핵심이라는 거, 희망의 심리학 안에서.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칼륨 1875년에서 1961년의 기간 동안 사셨어요. 꽤 최근이죠. 아마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같은 동시대에 사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겹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분은 심리학자이자 정신연구가라고 지칭을 해요. 한 일이 굉장히 많고 거의 고고학자처럼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셨고 전 세계에서의 어떤 고증, 증거와 내 내면의 깊은 탐색을 만나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사이시기도 했고 막 사회운동가이시기도 했고 굉장히 다양한 쪽으로 활동적으로 이제 삶을 이제 지내신 분인데 특별히 어쨌든 그 무엇보다도 심리학자라는 거, 그리고 융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얘기하게 되는 존재로 프로이드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없었다면
융도 없었어요, 사실은. 프로이드도 참 중요한 인물이죠. 결국 칼 융이 심리학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정신의 구조, 마음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심리. 너가 지금 보이는 세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누리는 이 외면적 행태 말고 그 외면적 행태를 꾸리게 하는 어떤 동력,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심리겠죠. 다양한 심리학 계가 있고 심리학 군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프로이드로부터 출발한 게 정신분석학이에요. 그래서 분석심리학은 칼 융으로부터 다시 출발한 학계 이름이고, 사실 융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프로이드를 매우 존경했었고, 프로이드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세상에다가 알린 사람이에요. 정신의 구조, 우리 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발견을 처음 해서 공표하신 사람이 프로이드라면 정신분석의 아버지인 거죠. 여기에 제자였던 칼 융이 이거에 매료돼서 서로 굉장히 친해지다가, 이제 프로이드의 학문에서 무의식을 바라보는 지점이 융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출어람을 하다 보니까, 스승님, 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둘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는 또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오늘 제가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결별을 해요. 결별을 하고 융이 굉장히 많은 마음앓이를 한다 그래요. 4년인가 6년 동안 두문분출하고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을 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을 반하고 결별하는 것이 맞나? 그런데 그 고통이 한편으로는 심리 연구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때 그렸던 자신 내면 탐구의 기록과 그림들이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분석심리학이라는 자신만의 이론을 탄생시켰고, 분석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은 이 원형이론이라는 것이고, 이 원형이론은 무의식을 프로이드와 달리 바라보는 와중에 융은 집단무의식이라는 것들을 달리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집단무의식과 원형이론을 이해함으로써 왜 융이 제가 희망으로 느꼈는가, 인간에게 왜 희망을 주었는가라는 저의 견해를 덧대어서 아마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제 컴플렉스라던가 이 단어를 왜 썼냐면, 여러분도 컴플렉스라는 단어 엄청 자주 사용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도 융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제 무의식이라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컴플렉스라는 단어도 유행하게 된 것까지 이해하시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이 칠판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좀 뭐 이해하셔도 좋고,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서 이해하셔도 되는데, 융은 내 정신의 구조, 심리의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발견해서 알려주려고 했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나라고 믿고 행동하고, 배고프다고 생각해서 밥을 먹으러 가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나의 그 생각은 바로 의식이에요. 우린 여러분들 모두가 의식이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막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정신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게 이 바로 프로이드와 융인 거고, 그럼 의식 말고 네가 지금 생각한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은 상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엄청난 무의식, 생각의 이면, 빙산의 일각인 의식 밑에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정신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융은 그 무의식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조금 더 자기만의 연구로 파헤친 사람이에요. 무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이제 집단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개인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무의식이라는 단어를 프로이드가 더 집중했었고, 말 그대로 개인무의식은 여러분들이 일상 속을 살다 보면 갖가지 사연과 경험들이
쌓여가잖아요. 오늘 누구랑 싸웠어,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이런 사연들이 일상의 의식 속에서 겪은 것들 이면에 무의식 중에 어떤 기억들을 내재하게 되어 있고, 억압받았거나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단된 어떤 욕구나 욕망들이 배제돼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무의식인데, 일상의 개인의 경험과 사연들로부터 출발한 무의식, 생각의 저장고, 경험, 어떤 마음 아픔이 됐던 감정, 이런 것들의 찌꺼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사연으로부터 출발한 무의식이에요. 그렇다면 집단 무의식은 무엇이냐면, 인류 공통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융의 이론이에요. 융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게 됐고, 이런 기원들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부분들은 살짝 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인류 공통으로 무의식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그렇다면 제 기억과 나의 기억에 동일한 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전자 같은 기억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도 게놈 프로젝트에서 모든 유전자 지도가 있듯이 육체나 신체도 유전받고 있는 와중에 정신, 기억, 경험도 우리는 유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6천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해서, 혹은 인류 이전에 탄생해서 태초까지 융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혼의 응급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의 처음 씨앗, 이 현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씨앗, 아무것도 없었던 그 씨앗까지도 우리 내부에 기억하고 있다. 그것까지 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양한 그 유발하라리의 많은 종들도 있었고,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인류라고 믿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기원의 첫 조상들이 햇볕을, 태양을 본 기억, 달을 본 기억, 대지를 본 기억, 어머니를 본 기억, 어린이를 본 기억, 이런 모든 기억, 동물들을 본 기억이 누적되어서 우리 내면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에 유전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설명하는 그 지점에서 공통의 기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개인적 사연으로 겪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느낌적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뱀과 어둠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뱀에 대한 기억, 독사한테 물렸던 기억이 계속 누적되면서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뱀한테 물려본 경험이 없지만 뱀을 보면 방어를 한다거나, 어둠을 보면 웅크린다거나, 그리고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원형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기억, 태고 쪽부터 내려왔던 어머니 기억, 아버지 기억이 있어서 아이가 자라면서 당연스레 어머니한테 어떤 눈빛을 보내고, 당연히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떤 성장 과정이라는 인격 발달이 있어서 그 발달의 기억에 맞춰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두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다시 존재해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유사한 현상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 보면 계속 대대손손 유사한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태고적 기억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칼융의 핵심이에요. 집단 무의식인데, 그럼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융은 더 세세하게 표현을 했냐면, 그걸 원형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원형 이론이, 저는 이걸 거푸집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 집단 무의식에 대대손손 동일한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 경험의 기억이. 그럼 그게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태양 원형, 군인 원형, 어머니 원형, 남자 원형, 학자 원형, 이런 원형이 있을 때, 원형은 나한테 어떻게 되면, 어머니 원형이 어머니 거푸집처럼 내 안에 정신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어머니 하면 대충 이럴 거라는 어떤 흐릿한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누가 거기다가 주물을 뜨느냐, 그 거푸집에 어떤 재료를 넣든 대충 떠놓기만 하면, 세워놓으면 유사해. 어머니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삶을 사는 건
자기의 타고난 기질부터 대대손손, 만약에 내가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뭐 무희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내가 유럽에서 태어났어, 이런 것처럼 개인적인 환경에 밀착된 차이점 때문에 개인 무의식에 따라서,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거푸집에서 뜬 주물이 다 조금씩 달라요, 개성적으로. 그래서 뭐 좀 거친 성격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더 부드러운 어머니일 수도 있고, 키가 큰 어머니일 수도 있고, 키가 작은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직접 겪은 경험에 따라서 거푸집에서 뜬 주물을 누군가는 머플러도 하고, 누군가는 금색으로 칠하고, 누군가는 플라스틱으로 뜨고 이러면 재료는 다 바뀌고 개성적인 고유성은 분명 독창적으로 다 다른데 누가 봐도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거푸집을 원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인류가 태고적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어왔겠어요? 그럼 원형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경험과 기억으로 내재된 어떤 형상, 뭔지 모를 느낌적 느낌의 틀, 보통 뱀은 이렇다, 이런 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떤 형상이 원형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고, 원형은 굉장히 많다. 인간이 경험한 게 되게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원형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무의식이든 집단 무의식이든 결국 인간이 심리적 심리 구조 안에서도 원형적으로 인격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을 이 사람은 인격이라고도 얘기했고, 인간이 태어나서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를 이해하면 정신이 어떤 형태로 발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신 발달의 의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 정신 발달 의지를 또 하나의 단어로 인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격이 발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약간 심리학적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하다가 성장이 2차 성징이 오고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처럼 인격 또한, 심리 상태 또한 더 나은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단계를 어떻게 이 사람이 또 정리를 했느냐. 원형 안에서 심리학적 원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어머니 하면 어머니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 원형이 있고, 태양 하면 태양의 원형, 돼지 하면 돼지의 원형이 있는 것처럼, 그 기억, 경험, 그 이미지, 그런 것처럼 심리학적으로도 인격의 발달에 인간의 고유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패턴이 원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패턴을. 그래서 심리학적 원형의 패턴을 정리한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본성을, 천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 본성과 천성을 이해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형 중에, 심리학적 원형 중에 핵심이 첫 번째가 자아원형이에요. 자아원형. 이건 뭐냐면 의식에 주로 속해 있고, 의식, 아까 같죠.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어. 나는 조혜연, 나비다야. 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지각을 하고 있는 상태, 지각을 하고 있는 의식의 주체를 자아라고 해요. 나, 말 그대로 나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나. 그리고 이 자아 원형은 누구나 있다는 거죠. 인류 공통으로 그동안 모든 조상도 나라고 믿는 나,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는 나라는 걸 누구나 심리학적 원형으로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아 원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페르소나 원형, 하나가 그림자 원형이에요. 페르소나 원형은 사회적 동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나, 수많은 나 중에 이 사람을 대할 때의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할 때 역할에 따라서 상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엄마 역할을 할 때의 나, 이 사람을, 아이를 대할 때 나, 아내 역할을, 혹은 남편 역할을 할 때의 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역할을 할 때의 나,
군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면 군인 역할을 할 때 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할을 할 때 나. 그러면 사회에서 그 역할과 상대를 대할 때 나타나는 원형이 페르소나 원형이라고 하고, 이걸 보통 우리는 가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면. 우리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만 추린 거예요. 기능적으로. 굳이 선생님인데 지금 내가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라던가 막 이렇게 좀 욕을 한다거나 막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부분보다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기 위해서, 교육받는 대상들에게 조금 더 포멀하고 반듯하고 정확하기 위한 페르소나를 쓰겠죠. 그게 바로 선생님 역할로 만들어진 페르소나예요. 그렇다면 페르소나 가면 이면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게 되어 있어요. 페르소나, 아까 선생님 페르소나를 굉장히 일상에서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 선생님답지 않은 그림자가 뒤에 숨어 있어요. 아까 같이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일을 처리하고 전달하고 교육적이려고 하는 반대 지점. 교육적이지 않은 거, 널브러져 있는 거, 비정확한 거, 대충대충 하는 거, 풀어져 있는 거, 이런 욕구나 이런 기능이 자유로운 리버럴한 부분들까지 해서 그림자로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 그림자 원형은 항상 얘랑 같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반드시 이 자아에서 느끼는 요 바로 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아는 좀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의식은 자아 밑으로 이만큼이 다 무의식일 건데, 그림자는 요 자아로부터 출발한 거에서 포함해서 더 큰 무의식까지 다 포함한 것도 다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나라고 믿고 돌아다니는 나 이면에는 어마무시한 무의식이 있는데, 이 전체가 언제든 그림자로서 어떤 역할, 그림자로서 어떤 에너지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과 그림자라는 단어를 왜 분리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정신의 밑바닥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자원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그림자라고 한다는 건 어떤 상이 바깥으로 노골적으로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비슷한 형상으로 뒤에 이렇게 캐릭터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햇빛이 있으면 내가 키가 크면 키 큰 만큼, 아이는 아이대로, 머리가 파마머리면 파마머리대로 그대로 그림자가 만들어지듯이, 어떤 형상이 페르소나가 됐든 뭐가 됐든 앞에 생기면 그 모양과 비슷하게 하나의 캐릭터처럼 모양이 잡힌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라. 그래서 얘도 하나의 질서가 좀 잡혀 있는 것이고,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건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자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인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형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의식으로 조금 이제 그림자를 타고 들어가면, 이 안에 드디어 개인 무의식부터 집단 무의식으로 포함된 넓은 정신의 보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정신의 세계, 무궁무진한 정신의 세계가 바로 무의식인데, 그 중에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혹은 덜 중요하거나 혹은 묻어두고 싶어서 내가 뒤로 던져버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인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겠고, 인류 공통으로 대대손손 물려받은 인류의 기억과 경험들은 집단 무의식으로 내 안에 이만큼 지금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역동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안에서 뭔지 모를 현상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죠.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으로 자기원형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아랑 굳이 표현을 달리해요. 자아가 에고라면 자기는 영어로 셀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같이 나라고 믿는 나라고 해서 조금은 의식적 차원의 작은 나라면, 자기는 이 모든 무의식까지 포함한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요 부분, 일상에서 눈이 떠 있을 때 의식만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정리 정도는 안 되지만 내 안에 무궁무진한 또 다른 무의식이 있구나까지 감지하는 나예요. 그래서 자아보다 훨씬 큰 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더 큰 나라는 개념으로 자기원형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 자기원형은 자아원형과 긴밀하게 작동하고자 해요.
자아한테 자기는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자아한테 너 일로 와, 너가 다가 아니야, 이렇게 큰 무한한 무의식에 더 큰 네가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자아도 늘 자기를 궁금해해요. 내가 여기까지일까? 이게 다 내 모습일까? 이게 날까? 아니야, 뭔가 안에서 꿈틀대는 것 같아 라고 누구나 느끼시죠? 심리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자아는 자기를 감지하려고 하고, 자기는 자아를 불러내요. 이렇게 해서 자아는 자기를 향해 가는 것을 본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자아가 자기로 가려는 의지, 이거를 본능 혹은 천성이라고 얘기하는, 생명의, 우리 인간의 천성이에요, 의지가. 그리고 자아가 자기가 되려는 이 의지를 자기 실현 의지라고 해서 누구나 자기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자아 원형과 자기 원형은 상당히 중요한 심리학적 원형, 심리적 원형이에요. 인격 발달에 있어서. 그러면 자아가 자기로 가는 중간 지점에 또 핵심 원형 중에 굉장히 또 인상 깊은 발견을 한 원형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집단 무의식 안에 인류 조상 공통의 많은 기억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양극 이론, 대극 이론, 상대성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양극성으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주의 이치가 양극성으로, 음과 양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걸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질적인 양극, 대극을 상당히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순하다 그러면 거친 게 같이 올라오고, 그래야만 순함을 순함으로 느끼기 때문에, 뭔가 아름답다라면 반드시 추함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두 개를 상대성으로 내가 지각하면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평가하고 잣대를 만들어내게 돼 있는 것처럼, 성별 중에 우리는 남과 여밖에 없었어요. 인류 내내 제3의 성이 없었잖아요. 그럼 집단 무의식 안에 인류의 공통 기억 중에 남성의 기억, 여성의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비중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억, 심리적 원형이 자와 자기라면, 그거 안에는 반대 성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이번 생에 남성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안에는 여성에 대한 기억의 집단 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여성에 대한 기억을 원형적으로는 아니마 원형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자한테는 여자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더라도 남성의 기억이 내 안에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니무스를 남성 원형의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소울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융이 굳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소울이라는 단어에서 찾았다라는 거는, 이 반대 성의 원형이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거의 양성적 인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집단 무의식 안에는 우리 인류의 태고적부터 모든 발생, 만물의 모든 것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기억이 남아있다라는 건, 이 거푸집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준비를. 내가 상황에 맞아떨어지고 자극을 받고 마음을 먹으면 얘네들은 거푸집에서 주물을 뜰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잠재 가능성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 그래서 희망인 이유죠. 내 안에 잠재 가능성은 곧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중에 남성의 기억과 여성의 기억은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단순히 겉모양적인 성질뿐만이 아니라 기능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 기능을 활용해야 될 때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성적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활용해야 할 때, 이 두 개의 소울이 작동하지 않으면 반쪽밖에 안 돼서, 남자는 늘 삐뚤어진 방식으로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늘 삐뚤어진 방식으로 남자를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원형으로 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 보통 상남자라고 할 때 상남자 하면서 약간 비하하거나 비웃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답다는 걸 보통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죠? 힘이 좋고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고, 사람이 굉장히 뚝심 있게
힘있게 갈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우린 남성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선 너무 남성성이 막 울긋불긋하게 강조되면 상남자라고 조금은 아쉬워하지만, 그 남자가 남성적인 좋은 점을 건강하게 갖춤에도 불구하고 공감 능력이 있다거나 다정다감한다거나 무언가를 편안하게 수용할 줄 알거나 돌볼 줄 알 때 와, 매력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울이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약간 비하들 할 때 남성의 뭔가 기득권을 타고 이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막 된장녀, 김치녀 이런 이 용어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비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타고난 어떤 여성성을 공감력, 수용력, 뭔가 돌보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갖추지 않고 어떤 여자가 그건 기본이야. 여성성의 장점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고 용기가 있어. 이랬을 때 와, 그 여자 되게 매력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반대 성이로서 드러냈던 어떤 잔상, 기억이 나도 잠재 가능성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원형을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뜻밖의 양성적 인간으로 내가 운용될 수 있을 때 스스로도 매우 편안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직스러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아니무스를, 남자는 아니마 원형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얘네를 어떻게 주물로 떠서 내가 기능으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내적 결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내적으로 남자는 자신 안에 있는 아니마 거푸집의 주물을 잘 다듬고 떠서 내적으로 아니마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는 아니무스와 내적 결혼, 내가 남성성이라는 남성 원형에 내가 잘 건강하게 무언가를 채워서 주물을 떠서 내적 결혼을 이뤄낸 두 남녀가 같이 결혼을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적 결혼이 이루어진 남녀가 같이 파트너가 될 경우에는 의존이 아닌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시너지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마 아니무스가 배척당했어. 남자는 남자다워야 했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했기 때문에 거부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렇게 비중이 차지한 심리적 원형, 반대성의 심리적 원형을 언제든 깨워줘, 뭔가 내용을 채워줘 하는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 남자답고 여자답기 위해서 얘네들은 언제든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에너지는 괴팍해지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투사되거나 투영이 돼요. 그래서 내 안의 아니무스를, 내 안의 아니마를 잘 다듬고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미성숙하고 열등한 상태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잔상이 투사돼서 투영돼서 그런 여자를 고르거나 그런 남성을 고르거나,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반대 지점의 여성을 고르거나 반대 지점의 남성을 고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사랑이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나쁜 남자만 고르지? 난 왜 이렇게 나쁜 여자만 만나지? 여기에는 내 아니마 아니무스가 상당히 지금 열등한 상태로 미성숙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미성숙한 와중에 너무 억압을 당해서 화가 나면 그림자는 객체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마 아니무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얘들까지도 다 그림자로 볼 수 있거든요. 사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미성숙하게 억압당하면 얘네들은 언제든 그림자로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자인데 나는 좀 털털하고, 나는 굉장히 좀 활발하고, 체육도 좋아하고, 보통 남자들에게 허용됐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개발된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근데 여성스러워야 돼서 못 사용하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그런 좀 남성적이라고 말한 것들, 여성적이라고 말한 것들을 기능으로 보셔야지, 뭐 내가 남자를 우월하게 보고 있고 여자를 열등하게 보고 있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편견 때문에 남성적, 여성적인 특징까지 그 우열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남성적인 거는 결단력, 추진력, 용기, 나가서 싸운다, 직진,
돌진 이런 거고, 여성성은 수용하고 기르고 돌보고 안고 보듬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이런 능력을 그냥 여성적이라고 말한 건데, 뭔가 나한테 아직 왜곡된 시선이 있어서 여성성 남성성으로 타이틀을 붙이면 기분이 안 좋으시다 그러면 배제하세요. 두 가지 기능으로만, 아까 특징으로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그런 추진력과 용기와 활동성이 활발한 직진형 여성이 그 부분을 배제당했다면, 아니무스를 막 키워내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무스에 과하게 힘을 줘서 거푸집에서 이만한 아니무스를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여성성이라고 지칭된 공감 능력, 수용력, 뭔가 이렇게 돌보고 기다리는 그런 식의 좀 안정감은 오히려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요당했으니까 중2병이 거의 계속 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무스 팽창에 걸릴 수 있어요. 그냥 여성의 오히려 좋은 기능들은 오히려 계속 더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남성스럽게만 바꾸는 거죠.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자도 요즘은 사실은 남자조차도 남성성을 사용할 수 있기 힘든 현대인이라고 해요. 진짜 사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호랑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어서, 남자지만 태고적 기억은 굉장히 왕성한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막상 현대인들은 남자지만 육체적 욕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부드러운 남자를 원하고, 그리고 조직에서도 그냥 사실 책상에서 일을 하면서 좀 순종적이고 말 잘 들은 것이 오히려 승진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니무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인간의 인격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감각을 찾고 골고루 발달하는 인격 발달이 누구에게나 위기인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아니마 팽창이 된 남자, 아니무스 팽창이 된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 열등하면서 투사하면서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 모든 성 구분을 다 떠나서 우리 안에는 양성적으로 불려지면서도 성을 초월하는 어떤 기능일 뿐인데, 세상에 어떤 눈초리와 이래야 한다라는 공포나 강요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발달하려는 자기 실현 욕구죠. 자아가 자기로 가려는 욕구가 차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울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아가 자기로 가는 자기 실현의 매우 핵심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남자는 아니마 징검다리를 건너므로써 인격 발달의 성숙이 한 차원 높아지는 거고, 여자는 아니무스라는 기능을 징검다리를 삼아야만 인격 성숙, 정신 발달에 한 차원을 올라서는 거기 때문에, 뜻밖의 반대성의 기능을 내가 획득하는 거, 내 안에서 그걸 통합하고 초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잘 조합해서 나만의 조립이 일어나야 돼요. 성격에 있어서 나만의 조립, 개성에 있어서 나만의 조립의 핵심 징검다리예요. 이 징검다리만 잘 밟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집단무의식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원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태고적부터 원시 인류가 겪었던 너무나 많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모든 원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 붙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무희의 원형이냐, 학자의 원형이냐, 지혜의 원형이냐, 어떤 본성의 사냥의 원형이냐, 이런 것들이 다 기억되고 있고, 이건 잠재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막 깨워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아가 자기로 가는 거는 얘네들의 잠재 가능성을 깨워내는 과정이 정신의 발달이고 인격의 발달이기 때문에, 이걸 징검다리 삼아서 그 힘으로 다양한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원형들을 색을 입히는 과정이 자기 실현인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융은 정신 발달 의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 발달 의지, 인격 발달 의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의식을 자꾸 의식화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집단 무의식, 개인 무의식에 숨어있는 이 저장고, 무한한 가능성의 뭔지 모를 이 많은 것들을 계속 깨워내고 싶어 한다. 이게 의식화예요. 깨워내고 싶어 하고, 깨워내는 걸 의도적으로 한다거나 깨워내는 걸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극과 문화의 지지, 응원이 있으면 인간은 정신의 발달과 인격의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스피드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편견을 갖고 강요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면 무의식의 의식화의 본능, 정신을 발달시키고 싶고 이 무한한 가능성을 막 헤쳐보고 싶고 궁금한 그쪽으로 나아보고 싶은 것들을 막 공격적으로 강요당하고 배제당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얼어붙어 있겠죠. 그러면 정신이 발달하고 인격이 발달한 사람의 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 바로 자아가 자기로 가는 여정 안에서 자기 실현을 하려면 나한테 와, 너한테 더 큰 내가 있어 라는 이 메시지를 실현하는 게 의식화인데, 이거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핏줄,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개성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아가 자기로 가는 자기 실현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인데 이거 굉장히 개성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 원형의 분포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대대손손 무희의 집안이야. 대대손손 정말 학자의 집안이야. 그러면 원형의 분포도, 배치도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 게놈의 지도가 다르듯이 우리는 다 이 내면의 원형